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오늘 이 연행노정, 특히 열화 구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신춘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조선 사행단이 이 만리장성 너머에 막북 지역을 갔던 이 열화를 가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중 연행노정답사회 연구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운영하면서 이 연행노정의 현장들을 답사를 하고 관련된 그 내용으로 글과 강의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주제인데요. 먼저 조선의 사신단들이 이 열화로 갔던 그 현장들을 어떻게 갔는지 이 공간 중심으로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열화에서 조선 사신단들이 어떤 그런 그 행적들을 보였는지 이 열화에서의 행적 중심으로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열화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다시 연경, 그러니까 북경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그 과정들을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전통시대의 조선 사신단들이 이 열화라고 하는 지역을 어떻게 경험하고 우리 사회에 어떻게 소개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제가 이제 이 연행 기록이나 이 연행 노정의 현장들을 답사들을 하기는 했지만 제가 또 전문적으로 이 연행 문학을 연구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제가 연행 노정의 현장들을 주로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강연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연행 노정의 이 공간 중심, 이 공간 지리 중심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이 조선 사신단들이 이 만리장성 너머에 이 열화를 갔던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특히 열화일기와 그리고 열화기유, 열화기행 시주라고 하는 이 세 작품들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건데요. 특히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연암 박지원의 열화일기, 특히 열화일기의 막북 행정록이 이 북경에서 열화까지 가는 그런 그 노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호수의 열화기유라든가 유득공의 열화기행 시주와 같은 그런 작품들 속에서도 이 열화로 가는 그 노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지도는 이 전통시대의 중국으로 향했던 이 조선 사신들의 이 연행 노정도입니다. 이곳 서울, 그러니까 한성에서부터 의주 압록강을 거쳐서 이렇게 조선 전기만 해도 요양에서 이 아랫지역을 통해서 북경까지 가는 게 연행노정의 기본적인 그 코스였습니다. 그렇지만 병자호란 이후에 이 연행노정은 요양에서 심양을 거쳐서 북경으로 가는 그 코스를 기본 노선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명청 교체기 때에는 이 요동지역이 불안했기 때문에 사행단의 안전함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바닷길로 이렇게 북경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노선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한양에서부터 북경까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기본적인 연행 노정이 있었지만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오늘 주제에서도 이 열하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연행노정의 역사가 한 600년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1000회 이상의 연행 사절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열하를 갔던 이 기회들이 몇 번 있었는데, 이 열하는 북경에서 동북쪽으로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보면 이 지도는 과거에 연행정도도라고 하는 이 지도에 사신들이 이동했던 이 주요 공간들을 제가 주요 이제 강이나 산 이런 것들을 표현해 본 겁니다. 북경에서 고북구 만리장성을 지나서 열화까지 갔는데요. 연암 박지원이
1780년에 이 걸륭제의 70세 생일을 축하하는 사절단으로 갔고, 그 이후 10년 후에 1790년에 서우수 유득공과 같은 분들이 또 걸륭의 80세 생일을 축하하는 사절로 열하를 갔습니다. 자, 그러면 600년 연행 역사, 그리고 1000회를 넘는 그런 연행 그 기록에서 열하를 간 건 딱 2번밖에 없었을까요? 흔히 이제 2번 정도 갔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열하를 갔던 기회들은 또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열하를 갔던 그 기록들이 아주 자세하게 이제 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잘 모르고 있지만, 1720년도에 20년에 이 김도남이라고 하는 일본어 역관, 외학 역관이라고 하는 이 김도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목적으로 갔냐면, 강희제에게 통신사를 파견했던 그 결과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북경으로 갔다가 황제가 열하에 있었기 때문에 열하까지 가서 이 강희제에게 통신사 파견했던 그 결과들을 알려주는, 예, 그런 이 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워낙 자료가 소략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그 정보들에 가깝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열하 하면 1780년에 연암 박지원이 갔던 이 열하 일기, 또는 1790년에 황인점 서호수 박제가 유득공 등이 갔던, 예, 2번의 열하를 많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열하를 갈 뻔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연암 박지원의 손자인 박규수가 1861년에 열하 문안사라고 하는 명칭으로 해서 사행을 갔는데, 그 당시에 이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국들이 북경을 함락하고 그랬던 그런 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서구의 세력이 북경을 함락했을 때 한풍제가 그 상황에서 열하의 피서산장으로 잠시 피신을 했었던 그 기록이 있는데, 그 당시에 조선에서는 이 한풍제가 열하로 간 그런 일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문안사를 이제 파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 북경까지 갔다가 열하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예. 당시에 한풍제는 북경이 함락되고 자신이 열하까지 피신해 있는 그런 그 처지나 이런 상황들을 뭐 조선 사신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에. 그래서 한풍제는 그 당시에 자기를 위로해 주러 사신까지 파견해서 보내는 나라는 조선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 매우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규수 일행이 열하까지 오게 하지는 않았지만, 이 박규수 일행에게 많은 이 사은품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북경에서 열하로 가는 길, 또는 심양을 거쳐서 열하로 바로 가는 이 루트를 통해서 2번의 열하일기, 그리고 그 이전에 고위 관료가 가지 않는 역관을 통해서 열하로 갔던 이 3번 정도의 열하에 대한 경험들이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열하일기를 중심으로 해서 연암 박지원 일행이 어떻게 열하까지 이동을 했는지 공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연암은 통주를 거쳐서 통주에서 북경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북경에 도착하기 전에 이 동학묘라고 하는 곳에서 사행단은 옷을 갈아입고 북경성 조양문을 통과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 당시 조선 사신들이 북경에 가던 그 모습들을 그림으로 남겨놓은 게 이 연행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조금 전에 보셨던 동학묘라고 하는 이런 이 도교 사원이 있고, 사신들은 이곳에서 옷을 갈아입고 예부의 관원의 안내를 따라서 조양문을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조양문은
이 성벽은 사라지고 없고요. 성문도 역시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렇게 조약문이라고 하는 이런 이 지명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튼 이 북경성을 들어가게 되면은 옥화 근처에 있던 조선 사신단의 숙소, 옥화관에서 머물게 되는데, 당시 옥화관이 있었던 곳은 지금 현재 중국의 가장 중요한 그런 이 공간입니다. 최고 인민법원 자리, 우리나라로 보면 대법원과 같은 그런 인민법원 자리가 과거에 조선 사형이 머물렀던 옥화관의 위치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고요. 그런 옥화관의 모습은 사역회동관 사신들이 묵었던 숙소의 모습으로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물론 건물들은 여러 채가 있었겠지만 이 사신들이 묵었던 숙소가 해체되기 이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림들을 보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연안 박지원은 옥화에 있는 옥화관에서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 사신단들이 머물렀던 숙소가 그 이전 해에 갔던 그 사신들의, 조선 사람들의 실수로 방화가 나가지고 불에 타서 그 숙소를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연안보다 먼저 도착했던 동지사의 경우에는 건호호동이라고 하는 그 별관에서 머물렀고, 연암 일행은 당시 그 사형의 숙소가 없었기 때문에 서관에서 머물렀습니다. 서관은 연암만 머물렀던 것도 아니고요. 그 이전에 이제 몇 번의 그 머물렀던 그 사절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서관의 위치는 천안문 광장에서 서쪽으로 가다 보면 민족문화궁이라고 하는 건물이 크게 있어요. 그 뒤쪽이 바로 과거에 연암이 갔을 때 백묘 호동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있었고, 그 백묘 호동의 자리 근처가 지금의 경기호동, 경기도 호동 이런 그 명칭으로 남아 있는데, 열하일기에 나와 있는 그런 그 기록대로 저희가 찾아가 보면 그 자리는 과거에 병부의 일부 아문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민족문화공의 뒤쪽에 보면 옛 건축물들이 일부 남아 있는데, 이곳이 바로 그 서관이 있었던 자리일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서관의 위치가 정확하게 비정되지는 않고 있고요. 그 일대 이 기록에 따라서 남아 있는 현장들은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연암이 북경에 왔는데 열하로 바로 간 건 아니에요. 실제 조선 사신들은 황제가 북경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황제가 북경에 없고 열하에 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온 박물이나 이 중요한 문서들을 납부하면 되는 것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렇지만 황제가 열하에서 조선 사신들을 매우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조선 예부에서 조선 사신과 황제가 있는 열하와의 그런 이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은데, 갑자기 북경에 와가지고 유리창 일대라든지 이런 데를 유람하면서 보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4일 만에 열하로 급히 오라는 그런 그 예부의 공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 사신단들은 처음에 약 한 270여 명의 사신들이 북경에 왔지만 급하게 가야 했기 때문에 약 한 73명 정도, 74명 정도의 인원만 열하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1일 날 도착해 가지고 8월 5일 날 열하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4박 5일 동안 거의 무박 5일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잠도 잘 틈이 없이 5일 만에 열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연암이 한양에서 북경까지 그리고 열하까지 갔던 그 여정들은 이렇게 연암의 열하일기가 전체 26권으로 주제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여정, 일기체 형식의 여정이 남아있는 것이 약 한 7권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열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한 3권 정도 되는데, 막북 행정로, 북경에서 열하까지 가는 것은 막북, 사막의 북쪽, 그러니까 만리장성 너머로 간다는 얘기예요. 가면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막북 행정록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태학유관록이라고 하는, 태학이라고 하는 건 승덕의 연암 일행이 머물렀던 곳이에요. 문묘. 태학유관록이라고 하는 기록, 그 다음에 다시 연경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겪었던 일들을 기록하는, 이렇게 세 개의 기록으로 주로 이제 남아 있고요. 또 열화와 관련된 주요 이제 내용들은 이 열화일기 26편에서도 많은 부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막북 행정록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연암 박지원이 열화를 가던 노정을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막북 행정록서에 열화에 대한 간단한 이 지리적인, 그 다음에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 그리고 북경에서 열화까지의 거리가 약 한 420리 정도 된다. 사람들이 말할 때는 700리 정도 된다고 했지만 연암 박지원은 그 당시에 대청 일통지라든지 이런 기록들을 가지고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420리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압록강을 도강을 할 때는 약 한 270명이 말 194마리를 가지고 요동을 거쳐서 북경으로 왔는데, 열화로 갈 때는 전체 74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예, 매우 이제 단촐하고 급하게 움직이고 빨리빨리 그 기간 안에 열화에 도착을 해야 됐기 때문에 아프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열화로 가는 여정은 북경 동직문을 통해서 나갔는데 열화까지 이런 그 여정들을 우리가 그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시 열화로 갔던 길은 이 길은, 열화로 갔던 길은 황제들이 열화에서 피서를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열화의 북쪽에 있는 위장, 목란위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냥을 목적으로 해서 열화로 이동했기 때문에 황제들이 북순했던 황제가 열화로 갔던 그 여정을 북순했다고 하거든요. 보통 이제 절강 이남으로 갔던 것을 남순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황제의 북순 오도를 중심으로 거의 유사하게 길을 갔던 걸로 보입니다. 열화 행궁을 조성을 하기 시작했던 1681년부터 1820년까지 약 140년 동안 105회 정도의 북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중에서 강희제가 한 40회, 걸륭제가 한 39회 정도의 그 사냥을 했다고 하는 걸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이 기회들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기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연암이 갔을 때 또 마찬가지지만 황제가 북순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동쪽으로 가는 이 노정과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미룬에서 서쪽으로 돌아와서 덕승문으로 들어오는 그런 그 여정들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동직문에서 이 열화로 가는 길은 이렇게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고속국도처럼 만들어져 있고요. 이것은 일반적인 국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별도로 열화로 가는 고속도로가 이렇게 개설이 돼서 지금 이런 국도로 가면 최소한 6시간 정도 달리던 그런 길들이었는데, 제가 초창기에 2000년 무렵부터 다녔는데 초창기에는 버스 타고 가면 한 8시간, 10시간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고속도로로 2시간 반에서 3시간이면 열화까지 도착을 합니다. 열화에 가는 길들의 여정들은 앞에서 이제 잠깐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만, 동직문을 거쳐서 미룬, 목가곡, 미룬 수고, 이런 형태로 이제 진학을 가게 되는데, 그 연암이 걸었던 당시에 그 기록들에 근거한 지명들이 이렇게 백하라든가 조하, 황하, 이런 여러 가지 지명들, 하천의 지명들이라든가 그 현장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목가곡이라고 하는 것 지명도 남아 있고요. 지금 현재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목가곡에서 미룬을 거쳐서 넘어가는 이 하천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인데, 지금은 북경 지역의 수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저수지, 수고가 만들어져 가지고 옛날 가던 길들은 이렇게 수고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답사가 좀 어렵죠. 이 일제 제국 시기에 그려졌던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지금 현대 지도에는 이렇게 수고가 만들어진 모습이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수고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 예, 지도입니다. 그 비교해서 보면은 미룬에서 목가곡을 지나서 고북구까지 가는 이 여정 사이에 큰 수로가 있었고 연암 일행이 하루에도 하루 밤에 강을 9번 건넜다라고 했던 그런 그 이리아 구 도하기의 현장들도 이렇게 이 사이에 있는 많은 하천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지역을 건넜던 곳이고요. 이런 이제 지리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명이 남아있는 장소들 1910년대만 해도 이 연암 일행이 넘어갔던 남천문이라고 하는 이 곳은 이런 모습으로 남아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이렇게 문의 누각이 사라져 버리고 여기 남아 있는 그런 사찰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암자가 있었던 터로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길들을 조선 사행들이 넘었을 거라고 상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께서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글 지도로 보면 미룬에서 남천문을 지나서 고북구까지 가는 이 여정인데 지금 이 자료에서 보이시는 여기 미룬에서 목가곡까지는 옛 길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옛 길들은 목가곡에서 미룬 수고 안에 이렇게 다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석갑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렇게 산길을 굽이굽이 따라가면 남천문이 나오고 바로 고북구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이런 현장들을 답사를 하려면 이곳은 갈 수가 없고 이렇게 고속도로 아까 2시간 반 3시간 걸린다는 이렇게 경승 고속도로 또는 국도를 통해서 이렇게 고북구까지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북구 마을은 오래된 이 전통적인 마을이고요. 연암이 갔을 때는 한밤중에 지났기 때문에 고북구 마을의 실체들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들려오는 계곡에서 흐르는 물소리, 우레와 같은 물소리,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슴푸레한 모습들, 그 다음에 만리장성을 넘어가는 험한 궁벽한 산골의 모습으로 기억하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2000년에 처음 열하일기 답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런 모습들로 이 만리장성의 그런 모습들이 남아 있었는데 점차 이제 이 보수 공사를 거쳐서 지금 현재의 모습은 이렇게 고북구 장성의 새로운 지금 이 누각이 서 있는 곳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정도로 세월이 지나오면서 20년 사이에 옛 이 역사의 공간들도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연암이 그 당시에 열하로 향하면서 새벽에 이 술로 칼로 장성의 벽을 이끼를 긁어내고 붓에다가 술을 먹혀서 삼경에 조선 연암 박지원 지나간다라고 하는 말을 써놨던 곳이 지금 현재 어디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런 장성의 벽을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북구는 원래부터 전통적으로 매우 중요했던 병가의 필증지였습니다. 매우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역사서에 고북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의 고북구 마을의 옛 모습들입니다. 고어도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황제가 지나갔던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 고북구 마을의 위치가 연암 박지원이 지나갔던 고북구 마을에 대한 위치가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그런 곳이냐 아니면 또 다른 곳이냐 논쟁들이 좀 학술적으로 있습니다. 한 2가지 정도 설이 있는데 하나의 설은 지금 이렇게 이 검정선으로 되어 있는 이 만수행궁을 지나가는 그런 설이 하나 있는 반면에 바로 남천문을 지나서 만수행궁 고북구 고어도를 따라서 지나가는 이런 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2가지 정도의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을 보면은 이 고북구 남천문을 지나서 이 만리장성을 따라서 하천을 따라서 이렇게 지나오는 그래서 고북구 마을을 경유하는 그런 설이 하나 있고요. 2번째는 방금 보였던 것이 바로 이 길을 따라서 하천을 따라서 이렇게 열하로 가는 길이고 2번째는 원래 제가 아까 성벽 문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곳을 지나서 여기도 지금 고어도라고 하는 곳인데
이 현재 고북구 진 마을을 지나서 열화로 향하는 곳,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설로 나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여러 번 답사를 하면서 이 두 가지 설들을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실은 좀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근데 연암은 열화로 갈 때는 한밤중에 지났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마을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돌아올 때는 한낮에 지났기 때문에 이 마을을 거쳐서 있었던 일들을 많이 기록을 해놨거든요. 근데 연암의 기록을 볼 때 이제 북경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기록했던 것은 바로 이 마을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걸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마을일 것이냐, 강 너머의 마을일 것이냐에 대한 문제들은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고증을 거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연암의 행적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만리장성이 그 당시 연암의 기록에 보면은 5겹으로 돼 있다, 첩첩 견문으로 돼 있다라고 했는데 5겹 정도의 그 견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만리장성을 지나면 열화로 향하는 길입니다. 바로 이 강이 흐르는 곳이 조하라고 하는 곳인데, 연암이 열하일기의 산장잡기 편에 보면은 일야 구도하기 그리고 야출 고북구기라고 하는 명문장이 있습니다. 혹자는 5천년 이래 최고의 문장 산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은 여기서 제가 설명을 굳이 하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야출 고북국이 일야 구도하기와 같은 명문장이 탄생했던 곳이 바로 이 고북구암 마을을 흐르는 조화 근처였습니다. 지금 현재도 조화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예. 조화를 지나면 바로 이제 만리장성의 금산령 장성입니다. 이 장성을 따라서 연산산맥을 거쳐서 장성이 펼쳐져 있는데, 그 장성 아래쪽을 따라서 열화로 향하다 보면은 반깜방, 양깜방, 삼깜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궁벽한 시골이에요. 문이 한쪽밖에 없고 둘 쪽밖에, 아니면 집이 한두 채밖에 없는 그런 궁벽한 시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연암은 반깜방에서 점심 먹었고, 삼깜방에서 점심도 먹고 돌아올 때는 잠도 잤습니다. 이런 지명들이 지금도 현재 남아 있고요. 연암이 열화까지 갔던 길은 이렇게 험한 이 연산산맥을 따라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현장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장 답사를 가면은 그런 모습들을, 연암이 당시 느꼈던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연암이 거의 삼도량을 지나서 화유구 근처에 갔을 때, 난하에 못 미쳤을 때 길가에서 각국 사절들이 열화로 조공품을 싣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난하를 거쳐서 이제 열화 근처에 있는 쌍탑산을 거쳐서 열화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연암은 이런 쌍탑산, 기이한 그런 봉우리들인데, 이런 자연 풍화에 의해서 생겨난 오래된 그런 이 바위들이지만, 연암은 이런 경관들을 보면서 과거에 연암이 이 금강산 이북 쪽으로 유람을 하면서 보았던 그런 이 경승들과 견주어서 묘사도 하기도 합니다. 특히 황해도 동성굴의 사이남이라든가 금강산의 증명탑 비슷한 그런 절경들이라고 기록이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열화의 광인령을 넘어서 열화로 들어가면 바로 이런 경추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연암이 이런 루트를 따라서 열화로 이렇게 들어오면 이 열화의 피서산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게 되는데요.